너희는 나이 들어서 아픈 데 없이 잘 살 줄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지 왜 아픈 것을 저희 탓을 하세요? 그럼 설마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요새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노후를 책임지라고 해요? 나는 전 재산을 너에게 주었다. 사업 자금만 다 가져가고 집 사달라 가져가고 심지어 노후 자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마지막으로 비 맞으면서까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어이 가져갔으면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 부모로서 자식에게 준 거 아닌가요? 물론 어머니가 준 초기 사업 자금으로 제가 사업 성공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인이랑 자식 책임지기도 빠듯한데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책임지냐고요. 참, 듣다 못해 답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요. 제 친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아시는 분들도 자식에게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 노후 책임지라는 부담을 주시는 부모님은 없다고요. 부담? 나도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니들이 내게 있는 돈 한 푼까지 다 뺏어가지 않았니? 그래놓고 부담스럽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준 돈이며 집이며 다 내놓거라. 아, 한 번 준 걸 뭘 도로 뺏어가요. 못 주겠다면 어쩌실 건데요? 어쩔 거긴 다 내게 가져와야지. 이자까지 쳐서 말이다. 무슨 수로요? 어머니가 막말로 나한테 줬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 있지. 너랑 끝까지 법정 가지 않으려고 내가 꼭 눌러 참아왔는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싶구나. 어디 맘대로 해보세요. 아들 하나 있는 저를 적으로 돌리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어디 해보실 만큼 해보세요. 저한테는 돈 한 푼 안 나올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방동희입니다. 제 아들 김진영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 털어버리고 아들 없이 새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들이 제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고 나서 해볼 만큼 해보라는 말에 저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마저 날아간 것 같아서 아들을 기가 막힌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웠건만 그게 소용없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고 자식에게 뒤통수를 맞은 제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지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남편 죽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고자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악착같이 돈 벌어 자수성가해서 아들 하나 누구보다 잘 키워보겠다고 원하는 것 다 해주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막말로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쓴 돈을 전부 모았으면 저는 아마 빌딩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요새 세상에 참으로 세상에 부질없는 것이 자식이며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서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자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태동을 느꼈을 때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제일 컸던 시기였건만 그것이 다 부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키울 땐 내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건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아들이라니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애달팠고 아들을 잃지 않으려 돈을 그렇게 내어주었건만 결국 아들도 잃고 돈도 잃었다는 것이 나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 나에게 비수를 꽂았으니 저도 더 이상 당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기에 말이죠. 저는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법정 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들을 당부했던 것들을 적은 메모들을 보며
아들이 제게서 돈을 가져간 증거들과 증인들을 추려내었는데, 그러다 수십 년 전 까마득한 옛날 제 젊은 시절과 남편의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이사 다니면서 다 잃어버리고 어쩌고 했다가 이 낡은 사진 한 장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거기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워낙 어려웠던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도 딸 넷 있는 집 장녀라 동생들 챙겨야 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고, 남편도 장남인 만큼 식구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를 보며 누구보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장남 장녀로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며 만나자마자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불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워낙 이해가 잘 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이 쌓여져 갔고, 그 정만으로도 반려자로 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여겨 양가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고, 바로 장남 장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너무나도 일찍 시집 장가를 가게 되어 집안의 살림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장가를 가? 네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이 벌써 5명인데 벌써 결혼하면 우리 집 생활비랑 동생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라고? 막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네가 식구들 다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 먹여 살리려고 결혼을 하려고 하냐? 제가 장가 가서도 조금씩 생활비는 보태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항상 저한테만 장남의 의무를 강요하세요? 둘째 녀석은 저랑 연년생이라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그 녀석은 항상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해가냐고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식구들의 짐을 지우세요? 너도 결혼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빚 갚을 것만 한가득인데 너 없으면 네 아버지 빚은 어떻게 갚아서 우리 식구 먹고 사냐? 지금 너 시집가면 친정 식구들 다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지 마 엄마. 왜 나한테 부담을 줘? 아버지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하는 건데? 아버지 빚은 아버지가 갚아야지. 왜 내가 언제까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나 시집가도 우리 식구들 절대 죽을 사람들 아닌 거 알아. 제발 날 좀 도와줘, 제발. 넉넉하지 않아 도와줄 상황도 지원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우리 발목을 붙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양가 부모님이었고, 참으로 남은 식구들만을 위해 희생을 부추기는 이기적인 분들이셨기에 남편과 저는 나중에 절대 자식을 붙들어 매고 부담 주는 그런 부모는 되지 말자 약속했었습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음에도 우리는 서로가 짝임을 알아보고 함께 반려자로 택하였고, 저는 결혼식을 간신히 올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자 시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맞아들이겠다며 합가를 하자고 집으로 들어오자고 했는데, 그 매무새가 너무나도 서슬퍼런 무서움이라 저는 남편을 붙들어 차마 합가는 못하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네가 원한다면 절대로 합가는 안 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알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집을 얻었던 거잖아. 내가 어머니께는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뱃속 아기만 신경 써. 남편은 제게 그렇게 말하며 걱정 말라 안도감을 주었고,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내려놓고 안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맞다나 시부모님과 저는 합가를 안 하게 되니 시어머니가 이를 갈면서 허구한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일을 나가지 않고 한동안 집 밖에서 버티며 오는 시부모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 저는 날마다 불안해졌는데 그것 때문인지 10달을 다 못 채운 채 저는 팔싹동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작고 여린 사내아이였습니다. 작게 태어난 탓에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제 목숨이라도 팔 요량으로 의사 선생님께 제발 제 아들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작은 어린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었던 생각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산모인 저는 몸조리고 뭐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돈을 구해올 테니 아들만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의사 선생님은 일단 인큐베이터에 들여보낸 채 치료비를 구해와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나올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 구해올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마. 당신이랑 우리 아들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곧 돈을 구해올 테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낳느라 고생 많았어 당신. 고마워. 남편은 제게 아이를 낳아줘서 고생했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품에서 하염없이 흐느끼며 나도 이렇게 힘들 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했습니다. 남편은 내 눈물을 닦아주며 곧 돈을 구해오겠다고 나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굴리다가 전화로 친정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친정엄마가 부랴부랴 와서 아버지 몰래 통장을 제게 떼어주고 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한 푼이라도 보태주려는 친정엄마의 마음에 고마워서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미역국을 냄비에다 끓여서 가지고 왔는데 새삼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친정엄마가 다시 보였습니다. 나는 솔직히 손주보다 네가 더 걱정돼서 왔다. 손주보단 내 딸이야 나는. 얼른 미역국이라도 한술 떠라. 너 애 때문에 제정신 아닐 것 같아서 내가 급히 끓여온 거라.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산모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잘 먹고 있어야지 몸 회복도 빨리 되고 애도 키울 것 아니겠냐. 엄마 미안해. 미안해 정말.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최대한 갖고 왔으니 요긴하게 쓰고 네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오래 못 있는다. 꼭 너 몸 네가 잘 챙겨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친정엄마는 제게 그렇게 말한 후 행여나 아버지에게 잔소리 들을세라 얼른 집으로 갔고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미역국을 바닥에 엎지르고야 말았어요. 바로 제게 들려온 소식 때문에 말입니다. 간호사실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이 아니고 바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이 아빠이자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은 아기를 살리려는 것 때문에 너무 급해서 택시기사 친구에게 택시를 빌려서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녔다는데 그래도 남편이 잘 산 덕에 어느 정도 돈을 빌려서 갖고 왔건만 문제는 사고가 나게 돼버려서 차가 그대로 전복되어 버려 남편은 그렇게 나와 아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돈을 지키겠다고 품에 꼭 안고 있었다는데 그 얘기 들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었죠. 우리 어려워도 당신이랑 나 닮은 아이들 많이 낳아서 기르자. 내가 돈 많이 벌 테니까 당신은 아이 낳아서 좋은 엄마가 돼주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질게. 나 믿지 여보? 다 책임진다면서 믿으라면서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찌 살라고. 내 아들은 아비 없이 어찌 살라고. 참으로 무책임하고 미운 내 님이었습니다. 남편이 품에 안고 있던 돈이라며 건네받았는데 저는 덜덜 떨면서 그 돈을 받으며 남편 체온을 느끼고 싶어 품에 안아 하염없이 오열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돈 덕택에 아들은 살 수 있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허망한 28살 청년의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 속의 남편은 늘 아들보다 젊은 청년의 모습에서 그 시간에 머물러 있죠. 남편 세상 떠날 때 보험금이 제법 많이 나와 돈을 꿔주었던 고마운 이들한테 이자까지 해서 다 갚을 수 있었고, 나머지 돈으로 저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나와 아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만 같아 서글프고 힘들었습니다. 내님 이렇게 갔는데 내가 남편 목숨값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 때문에 저는 목숨 부지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어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나 아니면 대체 누가 돌볼 것이며 키울 것인지, 가뜩이나 다들 어려운 시기에 남의 자식 찬밥 될 것이 불보듯 뻔할 뻔째였기에 말이죠. 내 힘들게 살린 아들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꼴은 못 봤습니다. 이악 물고 저는 아들 보고 살았고 남편이 지켜준 나와 아들의 삶을 누구보다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떠난 후 남편이 남긴 재산을 넘보았고 저는 온갖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도 그걸 지켰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이 들어 친정에게 도움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매서운 말이었습니다. 식구들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살겠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남편 떠났다고 친정으로 들어오는 거야? 친정이 만만해? 이제 네 친정 같은 것은 없으니 너 알아서 살아. 애시당초 너는 나한테 없는 딸이나 마찬가지였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지켜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저를 가족 부양하기 싫어서 시집간 딸로 괘씸하게 여겼고 집안 사람 아닌 걸로 여겼죠. 그랬기에 제가 연락하면 받아주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친정에서 아들과 함께 내쳐졌습니다. 세상에는 아들과 저희 둘밖에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긋지긋한 돈만 아는 시댁을 피해서 아예 연고 없는 지역으로 가서 터를 잡고 살았고 아들도 그곳에서 키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돌렸다 싶었지만 아들과 둘이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아들 키운다고 해서 얕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만만히 보고 다가오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다 내치고 그야말로 독종 소리 들으며 독하게 살았습니다. 장사를 해본 일이 없었기에 괜시리 남편 돈을 섣부르게 투자해서 다 날릴 것만 같아서 저는 남의 집에서 먼저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하는 일이며 건어물 가게 일이며 떡 만드는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제일 제게 맞는 일은 식당 일이기는 했습니다. 마지막 일했던 곳이 잔치국수집이라 저 역시 그 가게를 차려야지 싶어 육수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차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다 망했고 고생만 하고 가게를 날렸는데 그래서 그와 비슷한 가게로 칼국수집을 차렸더니만 그것은 꽤 또 잘 되었습니다. 칼국수집이나 잔치국수집이나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한번 망하고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공했으니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열심히 칼국수 팔아가지고 저는 집부터 사게 되었고 그제서야 두 발 뻗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 교육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공부는 참으로 뚜렷했는데 아들은 공부보다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려서 미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나 미대 가려면 학원 다녀야 하는데 한 번 가면 안 된대. 서너 번 가야지 된다는데 나 정말 화가 되고 싶어.
열심히 할게요. 좀 도와주세요. 미대 말고 공부하면 안 될까, 진영아? 나중에 미술대학 나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예술하는 사람은 다 배고프다고 하더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나름이지요. 전 화가 될 거예요. 이름 있는 작가가 되어서 열심히 그림 그려서 화가가 돼서 돈 많이 벌어 엄마 비행기 태워줄게요. 화가는 아무나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잘 그리기는 했지만 화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재주가 있는 정도였죠. 사람 보는 눈 다 똑같다고 미술학원 선생님도 같은 말을 했지만 대신 아들의 미술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대다 보니 재료비들도 비싸고 학원비도 비싸고 저는 부담이 컸지만 그래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게가 잘 되어가고 있으니 그래도 남편과 나의 유일한 아들이니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싶었지요. 저는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장 남들 남편 있는 집들보다 더 돈을 벌게 되니 다 남편이 하늘에서 돌봐준 것이라 생각하고 재우는 꿈도 안 꾸고 아들만 잘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 바라는 대로 미술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참으로 상상 이상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었습니다. 물감이며 캔버스며 뭐만 샀다 하면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 아들이 재료 산다 할 때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거기다 학원비도 비쌌고 특히나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본 다음 실기시험까지 시간이 있을 때 미술 선생님께 내는 비용이 당시 한 달에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이왕 돈을 쏟아붓고 밀어주었으니 대학이라도 잘 가라고 했지만 원하는 대학은 떨어졌고 그나마 서울에서 중간 정도 하는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들인 돈에 비해서 잘 가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공부 성적은 좋지 않았기에 만약 공부를 했으면 대학을 이마저도 못 갔겠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기로 했지요. 저는 칼국수 집이 좀 잘 되다 보니 조금 더 큰 가게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그동안 모은 돈이며 다 썼기 때문에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한 푼, 두 푼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문을 두드릴 때쯤 저도 몇 년 정도 아껴 쓴 결과 어느 정도 돈을 모으게 되어 드디어 가게를 알아보았을 때 아들이 제게 와서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유학? 어디로? 프랑스 파리로요. 기왕 미술 전공했으니까 유학은 갔다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 아들은 미술을 전공했으니 이제 유학을 보내달라고 저를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확장할 돈 외에는 따로 돈 모아둔 돈도 없었고 더 이상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더 지출하고 싶지 않았기에 딱 알맞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널 유학 보내줄 능력이 엄마한테는 없구나. 엄마 가게 확장할 돈 갖고 계시잖아요. 돈 있는 거 저 다 알아요. 제가 가게 확장할 돈 모으고 있는 걸 알았던지 눈치 빠르게 그런 소리를 해서 놀랐지만 일부러 숨길 것도 아니었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가게 확장하려고 모은 돈이라서 너한테 쓸 수가 없다. 미안하다. 아, 자식 하나 있는데 유학 비용 하나 못 해주세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저 다른 친구들 대학 때 배낭여행 가고 어디 갔을 때 엄마 부담될까봐 가고 싶어도 참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건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네 공부에 대해 엄마가 할 말은 없구나. 미안하다. 저는 이미 가게를 확장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어쩌면 이건 제 꿈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아들에게 연이어 거듭 거절의 의사를 밝히니 아들은 이를 악물고 자기 공부 안 시킨 거 후회할 거라며 이갈고 돌아섰습니다. 아마 돌이켜보면 이때부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들과 제가 멀어진 것이 말이지요. 사실 아들 친구들 중에 알아보면 그렇게 유학 가는 친구가 많지는 않았는데 하필이면 아들과 앙숙이었던 친구가 유학을 가서 아들이 더 가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는 더욱이 아들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았는데 집안에 돈이 많은지라 나중에 대학 시간 강사 자리라도 명예직으로 꿰차겠다고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필요한 돈을 아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아들은 이에 크게 실망하고 다시는 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어깃장을 놓고 집에 한동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성인이니만큼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제가 힘들게 모아왔던 돈으로 칼국수 집을 이전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을 불러오면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제 예상은 적중했지요. 저는 칼국수 외에 김밥이랑 돈가스, 만두를 메뉴에다 넣었는데 그것 또한 매출에 도움이 되어 돈을 벌어들이는데 한몫했습니다. 제가 인수한 가게가 전보다 잘 되자 아들은 한동안 소식을 끊고 밖으로 전전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던지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제 가게를 들렸습니다. 전에 가게는 좀 후질근했던 반면 지금 가게는 새로 지은 상가 안에 있어서 깨끗하고 홀도 넓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학 얘기가 먹히지 않자 아들은 다시 찾아왔는데 마음이 괜히 덜컹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졸라대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가 정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학 갔다 와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태산인데 제가 욕심을 부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영아, 제가 엄마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제 욕심만 챙긴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제게 와서 그렇게 먼저 말을 해주고 사과를 해주었던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제가 아들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너무 매몰차게 굴었나 싶기도 했고 그것이 미안해서 내내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는데 아닌 척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먼저 제 가게에 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 제가 마음이 아팠고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돈이 조금 모였으니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공부에 대한 뜻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았고 대신 다른 부탁을 제게 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엄마 안 보는 사이에 먹고 살려고 회사를 좀 다녔었어요. 그래? 회사에 취직했니? 정말 잘 되었구나. 너 전공살림 회사라면 정말 좋지. 네, 좋긴 좋은데 이게 회사 생활이란 게 처음 해봐서 그런가 참 힘들더라고요. 월급도 신입이라서 박봉이고 야근은 밥 먹듯 시키고 회사가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 취직했다는 소리에 반갑게 맞이했건만 아들은 회사 생활이란 게 만만치 않은지 힘든 내색을 지었습니다. 들어보니 꽤나 이름 알려진 의류 기업 브랜드였는데 아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살도 좀 빠져 있었고 얼굴도 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취직한 것에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회생활이라는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단체로 뭔가를 업무를 하는 곳이라 어느 정도 어려움은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남의 돈 먹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아들의 불만은 월급은 작은 것에 비해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문화가 워낙 만만치 않기도 하고 일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거기다 박봉이니 쉽지 않은 것은 맞았지요. 하지만 이런 단계를 꾹 참고 나중에 한 단계씩 승진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이 과정에서 벌써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일단 속이고 들어와서 제 마음을 잡은 다음 졸라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저 사업자금 좀 대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고 사업 한번 해서 제 이름으로 브랜드 한번 런칭해보고 싶어요. 사업자금? 너 회사 얼마나 다녔는데 사업이야? 제가 회사 한두 달 다니기는 했는데 열심히 휴일까지 반납하며 매일 야근한 덕에 기본적인 업무는 다 파악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저는 회사 좋은 일 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업 쪽으로 기울었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겨우 2달 정도 회사 다녔는데 어쩌려고 해? 설사 제가 망한다 한들 저한테 다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 유학 대신 안 갔잖아요. 유학 가는 비용 들여준다 생각하고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번에는 유학 비용을 대달라더니만 이번에 아들은 사업 자금을 대달라며 계속 졸라대었습니다. 저번처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돌려 좋게 말하기는 했지만 안 된다고 거절했음에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계속 도와달라는데 저도 이젠 마냥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게 말을 해달라고 하니 아들은 당당하게 자기 브랜드 런칭하겠다고 돈을 달라 했고 그 초기 자금이 무려 3억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헉소리가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 3억까지 네 사업자금 대줄 능력이 없다. 엄마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이 가게도 어느 정도 대출받고 얻어서 대출 금액도 갚아야 해. 그럼 저도 3억까지는 안 말할 테니까 딱 2억만 대주세요. 1억은 저도 대출할게요. 정말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마의 투자로 인해서 아들의 비리가 바뀌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 여태껏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것 없으면서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아들은 혼자 자란 마냥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참으로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네가 그럼 이제껏 어떻게 자라나서 대학 가고 회사 생활했냐. 다 엄마가 해준 덕에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부모 앞에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말할 수 있냐고 쏟아내고 싶었지만 또다시 아들과 사이가 벌어질까봐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고 그냥 가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2억이 어려우시면 도와주시는 데까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초기 자금이란 것은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저 꼭 해낼 수 있으니까 제발 이번에는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 진짜 자신 있다니까요. 그토록 간절하게 말하는 아들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2억까지는 안 되고 정말 큰맘 먹고 1억은 넘겨주었습니다. 1억으로 아들은 바로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고 나라에서도 청년 창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대출도 받고 돈도 받아서 드디어 작게나마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류 사업이라는 게 다 어음으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못 막으면 당장의 돈이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맘때쯤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 하면서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하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니 매출이 높지 않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아들은 명예직으로 만족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정작 사무실 월세도 못 내는 편이 있어서 제게 돈을 몇 번 더 빌려갔는데 저는 아들의 사업이 영 석연치도 않고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레 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였습니다. 아들은 가끔 회사에서 밥 사준다며 저희 가게로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의 일이고 아들의 직원들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느냐 했는데 그걸 나중에는 이용해서 몇 번이나 오고서 돈을 안 내고 가더라고요. 아들의 직원들마저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 둘 중 한 명을 아들은 아내로 삼겠다고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많이 본 낯익은 얼굴이라 했더니만 아들의 직원으로 있던 여직원이 분명했지요. 아들과 거진 10살 정도 차이 나는 완전 어린애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대학도 가질 않고 며느리는 첫 취업 직장을 아들네 회사로 다녔는데 꿀직장 만년 묵기라면서 일도 없고 편하다 한 걸 언제 한번 회사 갔다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네 회사에서 띵가띵가 놀고 눈치도 안 보고 회사 전화하며 사담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근무 시간에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들에게 잘 말을 했는데 아들은 별로 제 말을 수용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뒤에서 연애를 했던지 제 앞에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평소에 좋지 않게 본 것들이 있기에 저는 아들에게 저 직원과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감에 단단히 빠져 있었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고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상견례를 잡았고 저는 사돈 어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며느리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였는데 젊어서 그런가 며느리처럼 톡톡 튀면서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상당히 무례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복이 많아서 다니던 회사 사장님하고 결혼하네요. 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니 사위에게 우리 딸이 많이 이쁨 받겠어요. 별 말씀을요. 저희 아들도 나이만 많았지 며느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가 딸을 이렇게 빨리 시집 보낼 줄은 몰라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요. 아마 못만 갈 것 같은데 이 결혼식은 그저 사돈이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돈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아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감은 정말 말 그대로 준비를 못했으니 몸만 시집간다는 의미였고 사돈이 집이며 혼수며 알아서 해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 제가 해줄 것은 바로 집 한 채를 마련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마련해주세요. 그 정도면 출퇴근하기도 쉽고 괜찮을 것 같아요. 혼수는 제가 알아서 할 테고 예물은 반지 하나만 교환하고 그냥 다 생략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자기가 할 테니 저더러 집 한 채만 해놓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상당히 당당하고 맡긴 것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들 이름으로 집 한 채는 해주려고 애시당초 따로 빼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 해줄 것도 그냥 해주기는 싫었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대출금 또한 제 힘으로 다 해놔서 가게 일하면서 갚으면 될 일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태도가 생각이 나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온 뒤 갖고 있던 사업을 바로 접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유지하는 동안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입장이었고 아들은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직원을 자기 안사람으로 만들고자 회사를 억지로 유지한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속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들이 그래도 회사를 잘 운영하는 줄 알고 결혼을 시킨 것이니 말이었죠. 결혼까지 한 마당에 뭐 먹고 사나 전전긍긍하던 저와는 달리 아들은 그야말로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접음으로써 하루아침에 사장에서 백수로 곤두박질을 쳤고 대체 무슨 작정인 건지 집에서 집 부인이랑 꽁냥거리며 계속 놀기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생활비는 제게 달라고 손을 벌렸죠. 빚도 제가 급한 물은 꺼주었으니 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도 망해서
아들도 기분이 안 좋겠다 싶어서 두세 달 정도 생활비를 보내주었는데 그 이후부터도 계속 밥 먹듯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핑계 중 하나는 임신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안 사람이 임신한 것 같아요. 임신이면 임신이지 임신한 것 같은 것은 뭐야? 저번에도 임신이 아니었잖아. 2줄이 나오기는 했는데 병원에 가야지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면 저한테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번 달에도 무슨 생활비냐? 그래, 네 안사람이 임신했다 치자. 그럼 너는 일 안 하고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사업 구상하고 있지요. 큰 돈 들이는데 아무거나 막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또 한다고? 너 제정신이냐? 사업 실패했으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고 살아야지. 한번 망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해요? 사업 망했으면 남의 밑에 가서 일해야지.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자식이 태어나야 했지요. 지금 임신했으니 아내 몸이 약해서 제가 좀 돌봐줘야 해요. 그러지 말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도와달라고 제게 말을 했고 임신을 했다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못 받고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며느리는 임신이 맞았습니다.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었고 아들은 그 핑계로 생활비를 더 달라 했지만 저는 이번에는 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니? 더 이상 나한테 생활비 달라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다 큰 아들 뒷바라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제 말과 달리 저는 자꾸만 아들 어렵다 하면 주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아들 버릇 잘못 들인다고 말이지요. 하나뿐인 아들이니 저 역시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안 좋았으니 남의 일 같으면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탁 치기는 어려웠습니다. 점점 말이 험하게는 나와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도 자꾸만 나왔죠. 10달이 되자 손주가 태어났고 그러면서 이제는 생활비 명목이 아니고 순산한 병원비랑 산후조리원비 갖가지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해라. 우리 가게에 나와서 뭐라도 일해서 월급이라도 받아가라. 저더러 칼국수집 가서 일하라고요? 엄마, 저 미대 나온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이든 아니든 돈 없으면 돈을 벌어서 써야지. 아니면 네 전공에 맞는 다른 회사를 취업을 하든지. 이제 정말로 처자식 있으니 돈 벌어야 할 거 아니냐? 알았어요. 그럼 엄마 칼국수집에 나올게요. 딴 회사 나가서 비위 맞추며 일하는 것보다는 엄마랑 같이 일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그나마 아들이 제가 불러서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잘 나와서 일하더구만. 그 다음 주부터는 지각하고 핑계를 대고 빼먹기 일쑤이기는 했습니다. 저희 집 가게는 그래도 나름 큰 편이라 직원을 3 정도 두고 했었는데 아들에게 서빙을 시켰더니 자꾸만 카운터만 보면서 계속 언제 퇴근하는지 시간만 보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왜 아들이 사업이 망했는지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툭하면 애 아프다는 핑계로 자꾸만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고 아들은 며느리 기다릴세라 얼른 가버렸죠.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게 잦으니 저는 더 이상 분위기만 했죠. 아들을 나오라고 그러기도 뭐했고 어차피 이젠 아들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게 돈 달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저도 한동안 아들이 가게에서 그렇게 나간 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저는 도대체 아들이 뭐 먹고 사나 맘 잡고 취직을 했나 싶어서 밥이나 한번 먹으러 오라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간만에 손주도 보고 싶고 가족 간에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더니 1시간 정도 후에 제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저녁 먹으러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그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제법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빚도 많이 갚았어요. 또 사업을 했어? 저는 아들이 돈을 잘 번다는 소리보다 사업을 했다는 소리에 더 경악칠 노릇이었습니다. 저도 자영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 아들이 사업하는 것은 왠지 불안했기 때문이었는데 대체 생활비도 없어서 쩔쩔매던 녀석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했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투자하셨어요. 어차피 제게 물려줄 돈인데 알아서 잘 해보라고 돈을 선뜻 내주셨는데 남편이 고맙다고 울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맘먹더니 정말 해냈더라고요. 그래? 사돈께서 돈을 대주셨어? 참으로 희한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사돈들도 그리 딱히 돈이 많지 않는 것 같았는데 무슨 돈으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돈이 다시 보일 정도로 고맙기는 했습니다. 제게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사업을 한다고 제게 손 내밀었으면 저는 절대로 주지 않았을 텐데 그나마 사돈들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아들을 도와주었고 아들은 이악 물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라 그런지 첫 번째 제가 돈을 대주었을 때처럼 띵가띵가하지 않고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한번 며느리와 함께 아들네 회사에 가게 되었는데 직원들도 서너 명 있고 다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사뭇 진지한 게 하는 일에 진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아들이 정신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제가 보태준 돈은 다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 돈으로 사업자금 투자받은 돈이 있은 후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서 안심을 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덜 미안하고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저는 몸이 성치 않게 되었습니다. 서늘한 가을이 오니 언젠가부터 몸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했고 서빙을 열심히 하다가 그대로 쓰러지고야 말았죠.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전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퇴원할 때 되니 아들이 전화해서 뒤늦게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한번 들르겠다고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 저 퇴원할 때까지 오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아들 뒤에 숨어서 손주랑 함께 제 앞에 그림자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나이여서 그런 건지 참으로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꺼려니 넘겨야지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번 제가 쓰러지고 나니 도저히 가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기에는 좀 그랬고 자매처럼 지냈던 주방 이모 보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만 운영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만 가게 대여로 격으로 달라고 했죠. 가게 순이익이 못해도 월세며 직원 월급 빼면 최소 700 정도 들어오니 주방 이모는 며칠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200만 원씩을 받으며 가게를 내주었는데 원래 주인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매출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구어 이날이 이때껏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들었나 몸도 마음도 안 좋고 심란한 가운데 갑자기 아들이 밤에 급하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칼국수집 마감하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피곤함에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제게 급하게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 제 몸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다짜고짜 오자마자 건강 걱정 대신 돈부터 빌려달라는 모양새가 무척이나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른 척하고 대꾸했습니다. 돈? 갑자기 무슨 돈? 너 사업 잘 된다고 하지 않았냐? 갑자기 바이어에게 생각지도 못한 클레임을 맞아서 저 당장 급한 돈 못 메우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잖냐? 네 집은 모아놓은 돈도 지금 다 들어가도 모자르니까 엄마한테 왔지요. 그리고 식구들 유일하게 사는 집을 어떻게 건드려요? 식구들 사는 집을 어떻게 건드리냐는 말에 저는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 식구들 사는 집은 안 되고 제 돈은 날라가도 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저 이제 진짜 마음 잡고 잘 살고 싶어요, 엄마. 지난 세월 동안 설렁하게 살았던 거 저 인정해요. 겨우 사업 일으켰는데 이제 제가 한번 잘 일으켜보고 싶어요. 이번만 막아주면 저 더 이상 엄마에게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2년 안에 딱 갚을게요. 2년 안에 갚겠다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럼 차용증 쓸 수 있냐? 너 얼마 갚겠다는 거?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건강 때문에 일도 못해서 너에게 내어줄 돈은 내 노후자금밖에 남질 않았구나. 노후자금은 당장 쓰실 거 아니니까 일단 그거라도 주세요. 제가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노후자금이 왜 당장 쓸 게 아니냐? 내가 지금 노후의 시기인데 어쨌거나 차용증 쓰거라. 그러지 않음 난 한 푼도 못 준다. 아들은 차용증이라는 말에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이내 정말 돈이 급했던지 알겠다고 대신 3억이란 큰 돈을 제게 빌려갔습니다. 당장 3억이었지만 이제껏 아들이 제게 가져간 생활비와 손주에 관련된 비용, 집값, 그리고 사업하겠다고 가져간 돈 1억까지 하면 무려 8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전에 그것까지 쓰자고 했지만 아들은 어이없게 저를 보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빌려간 3억부터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3억을 통장에서 내어주고 아들과 차용증을 썼고 공증까지 받아서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준 3억 가지고 사업을 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급한 불은 끄고 돈을 승승장구하면서 잘 벌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년 안에 갚겠다는 돈은 3년이 되도록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억이란 돈을 무이자로 빌려갔는데 이자만 해도 얼추 3년이면 꽤 될 텐데 아들은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 돌리기도 빠듯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차용증도 썼는데 저 못 믿어요? 저는 단호한 척해도 아들의 일에는 늘 외면하지 못했기에 몇 번 거절당한 뒤 빌려간 돈 갚으라고 독촉도 한번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주방 이모에게 맡긴 칼국수 집은 점점 망해갔습니다. 얼추 주방 이모가 똑똑하길래 잘 꾸려나갈 줄 알았더니 손님은 매번 줄기만 해서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제는 200만 원 달라 그럴 수도 없었고 그저 월세만 내서 월급 이모 월급만 나와도 다행이었죠. 이미 다 직원들을 치워버리고 주방 이모님들 가족끼리 운영을 했는데도 영 수익이 안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주방 이모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 언니. 이제 그만할래. 미안해 내가 끝까지 책임 못 져서. 올해까지만 어떻게 운영이 힘들겠어? 내가 가져가는 돈도 이제 없잖아. 원래 주인 없는 거 알고 손님들 기가 막히게 알고서 점점 안 오더라고. 이래서 원주인이 지키고 있어야 하나 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끝까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가게는 제가 없자 3년 만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주방 이모도 이제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제 몸은 그동안 일을 오랫동안 해서 많이 혹사당했던지 쉽게 추슬러지지 않았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다들 진작 왜 넘기지 않았냐고 했지만 그 가게에는 제 평생의 세월이 녹아져 있었기에 쉽사리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의 전통을 만들고자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래가지 못해서 저는 결국 그 가게를 일단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이 시원한 감정보다 서글프고 답답하고 평생 지켜온 자식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쉬면서 이제 노후자금으로 치료받으면서 여유있게 먹고 살고 싶었지만 당장 돈이 없으니 다시 뭐라도 차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식당 일은 너무 힘이 드니 물건을 떼다 팔 것들을 생각해서 신발을 가져다가 팔았는데 영 팔이는 시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끔 와서 저를 살피던 아들은 제가 가게가 망하고 다시 조그만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자 저는 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노후자금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능력이 없으니 이제 3년 지났으니 다 갚아다오. 저도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번과는 달라요. 저도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성질을 내었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잘 된다고 들었는데 물어보니 갑자기 매출이 쭉 떨어져서 힘들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아픈 거 알지? 오죽했으면 내가 가게까지 그만뒀겠니? 그런데 생활비가 없어서 다시 일하고 있는 엄마가 딱하지도 않니? 딱하기는 뭐가 딱해요. 아니면 엄마 지금 집도 있잖아요. 그걸로 주택연금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저 초조하게 제게 준 사업자금 가지고 그러시는데요? 내가 사는 집은 평수도 작고 아파트도 아니어서 주택연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아니면 네가 엄마 책임져라. 당장 갚기가 힘들다면 달달이 얼마 주던지 해서 엄마도 좀 살게 해다오. 아, 부담스럽게 왜 그래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자식들 잘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던데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절 달달 볶냐고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엄마 배부르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엄마는 현실적으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픈 몸 이끌고 일하면 행복하지 않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아들은 더 이상 저하고 돈 얘기하기 지긋지긋하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신발 가게를 하며 겨우겨우 연명했는데 장사도 잘 되질 않고 이게 돈이 없다 보니 정말 생활이 바닥을 쳤습니다. 다 취미생활하며 놀러 다닐 나이에 저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했는데 노후자금 없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 줄은 생각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맘때쯤 제 동생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라 저를 살뜰하게 잘 챙기는 편인데 제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진영이는 가까이 살면서 언니도 안 돌보고 뭐 하는 거야? 자기 사업하고 처자식 거느리느라 바쁘지게 해도 명절날에는 그래도 얼굴 좀 비치고 살아. 저는 아들만 돈 얘기 때문에 만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간 아들과 며느리, 온 식구들을 언제 봤든지 문득 떠올려 보았습니다. 생일날에 한 번씩 오고 어버이날이며 명절날이며 다 그냥 지들끼리 보내고 제게 문이뿐인 20만 원 용돈이랍시고 주고 떼우고는 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지만 동생에게는 자식 허물 들추는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기가 막히다는 듯 어이없어 했고 씩씩거렸습니다. 아니, 지가 무슨 수로 그 자리에 올랐는데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20만 원? 언니가 걔한테 준 돈이 8억이라며 언니 생일날마다 20만 원 준 게 다야? 걔 돈 잘 번다고 사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래, 잘 번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직 내 돈 줄 정도는 아니래. 답답한 소리 한다.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참, 진영이가 언니한테 돈 빌려갈 때 차용증 썼다고 했지. 그거 좀 내놔봐. 차용증은 왜 갑자기? 잠깐만 줘봐.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동생은 자식에 대해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던지 차용증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찾아보았고 그 차용증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문갑 안쪽에 넣어 놓았는데 대체 이 차용증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빌려준 건데 분명 엄마 노후자금이라고까지 밝혔는데 차용증 없이도 알아서 주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것 같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찾아보고 있으면 보여줄게. 나중에 찾아도 없을 것 같은데. 언니, 혹시 진영이 언니네 집에 왔을 때 뭐 수상한 거 없었어? 수상한 거?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왔던 때를 기억해 보았는데 특별히 아들이 뭘 수상한 것을 행동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간만에 집안 청소를 해준다고 며느리가 다 집을 헤집어 놓았었는데 그때 빼고는 자리를 비웠을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 봐. 그때네. 조카 며느리가 그때 분명히 차용증을 가져간 게 분명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며느리가 차용증을 가져가? 왜긴 왜야. 언니 돈 안 갚으려고 그런 거지. 진영이가 사촌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엄마 재산 자기가 다 가져왔다고 이제 부담스러운 거 다 떨쳤다며 사촌들에게 부모에게 먼저 돈 받는 법에 대해서 알리고 다닌다니까? 뭐? 우리 딸 서윤이가 진영 오빠가 술 기운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나한테 몰래 알려주는데 내가 아주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니까? 아유, 속상해 정말. 진영이 대체 왜 그렇게 큰 거야? 어릴 때는 멀쩡했던 녀석이 말이야. 동생은 제게 사단이 났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고 저는 멍해진 와중에서도 정신이 번쩍 나서 제게 무슨 행동을 한 건지 금세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당뇨가 심해지는 바람에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하고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 다니기도 바빴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엄마한테 돈 주기 싫어서 노후자금 차용증을 빼갔다는 것이 도저히 참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 생각했지만 동생이랑 몸값을 다 펄쩍 뒤집어 놔도 어디에도 나오질 않으니 동생 말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생이 제게 얘기해준 바로는 제 아들이 돈을 벌어 이미 사돈에게는 돈을 다 갚아주었고 아파트까지 두 분 사시기 편하게 마련해 주었다는 얘기에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당장 아들네외네 집으로 갔고 마침 아들네외 집은 이사 준비 한창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느새 훌쩍 큰 손주를 위해서 학군지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동생이 당장에 네 엄마 돈 갚으라고 두 손 두 팔 걷고 난리를 치자 며느리가 앞서서 악을 쳤습니다. 이래서 오래 살면 무섭다고 한다니까. 그깟 자식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뭐? 에라이 못된 거사. 천벌 받을 것. 너 자식한테 한번 똑같은 말 당해봐라. 동생은 나서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아들이 나와서 동생을 빌었습니다. 동생은 나뒹굴어졌고 저는 얼른 동생을 괜찮냐고 일으켜주며 아들에게 이모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요.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가 한마디 하고 아들의 눈치를 본 후 지자식은 귀했던지 얼른 애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자기 자식이 완전히 나간 후에야 그때부터 제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이모까지 데려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자식한테 준 돈 아니냐고요. 왜 자꾸 나한테 돈 달라고 난리인 건데? 한 번 주면 끝이지 뭘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분명 나한테 노후자금 가져간다며 차용증까지 써서 빌려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증거 있냐고요. 차용증을 가져와봐요 그럼. 내가 돈 내어드릴게. 나는 엄마한테 돈 빌린 적 없고 엄마가 나한테 사업자금 아쉽다 하니 그냥 준 거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분명 노후자금밖에 없다고 하니 네가 분명히 나한테 2년 안에 갚겠다고 하지 않았냐? 참나, 이제 깜빡깜빡하니 치매가 오셨나? 진짜 속이 터지겠네.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건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진 걸 다 주었으니 아들이 잘 되면 자신의 노후도 생각해 주길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버텼건만 자식도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너 그리도 자식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자식인 네가 부모한테 이러면 되겠냐? 노후자금도 다 니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내가 마련한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뺏어가면 그게 속이 후련해?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지 왜 아픈 것을 저희 탓을 하세요? 그럼 설마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요새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노후를 책임지라고 해요? 나는 전 재산을 너에게 주었다. 사업자금 다 가져가고 집 사달라 가져가고 심지어 노후자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마지막으로 비 맞으면서까지 네가 앞에 있어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어이 가져갔으면서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 부모로서 자식에게 준 거 아닌가요? 물론 어머니가 준 초기 사업자금으로 제가 사업 성공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인이랑 자식 책임지기도 빠듯한데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책임지냐고요. 나도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니들이 내게 있는 돈 한 푼까지 다 뺏어가지 않았냐? 그래놓고 부담스럽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준 돈이며 집이며 다 내놓거라. 아, 한 번 준 걸 뭘 도로 뺏어가요. 못 주겠다면 어쩌실 건데요? 어쩔 거긴 다 내게 가져와야지. 이자까지 쳐서 말이다. 무슨 수로요? 어머니가 막말로 나한테 줬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 있지. 너랑 끝까지 법정 가지 않으려고 내가 꾹 눌러 참아왔는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싶구나.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들 하나 있는 저를 적으로 돌리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어디 해보실 만큼 해보셔요. 저한테는 돈 한 푼 안 나올 테니까. 저는 아들의 배째라는 말에 이를 악물었고 동생은 저를 데리고 나와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차용증을 잃어버렸지만 증인과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고 다행스럽게도 제 예전 가게에서 일하던 주방 이모가 아들이 어떻게 제게서 돈을 빼왔는지 다 알고 있었기에 증인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장에 돈이 오고 간 흔적까지 명백하게 있으니 부모의 부양의 의무를 안 한 것만으로도 아들은 그렇게 3억과 전에 가져간 돈 1억 그리고 이자까지 제게 물어야 했고 솔직히 아들은 노력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그깟 3억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들하고는 완전히 연이 끊겼고 그야말로 주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아무래도 시기를 많이 타는 것이었기에 1년 후에 아들의 사업은 한순간에 여러 곳에서 클레임을 맞아 바이어들도 다 떨어져 나가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처럼 돈으로 막아야 할 때가 오자 저를 적으로 돌려놓은 제게 준 4억이 생각났던지 저에게 와서 다시 한번 제게 빌었는데 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일어나봐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나도 살아야겠으니 너도 너 알아서 잘 살아보거라. 전화로 우는 소리 하는 것으로도 딱 잘라내요. 다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 찾아오는 것을 쫓아내기도 하고 얼굴을 보았자 득될 것이 없을 듯해서 전화를 받지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가 문을 안 열어주니 심지어 갈 때까지 갔는지 문을 부숴버렸는데 경찰이 와서 아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아들의 몰골은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노숙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요. 안사람하고 돈 때문에 싸워서 갈 데가 없어서 찾아왔는데 왜 그리 문도 안 열어주고 잠궈놓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문을 부숴? 너 남의 집 문 부수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나 알기나 하냐? 엄마잖아요. 무슨 남이에요 우리가? 너는 집에 머물 법적인 권한이 없다. 더 이상 너를 꼴도 보고 싶지 않구나. 한번 차용증 가져간 거 눈 감아주니 이젠 대체 뭘 가져가려고 들어오려 했냐? 자식한테 이러고도 엄마가 세상 떠나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러냐고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는 저를 엄마로 보지도 않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며 이제 남남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어디서든 자식은 잘 살면 되니 이제는 당분간에는 크게 되어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식과 모든 것을 그만하고 각자 인생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는 아들과 연락 안 하고 살며 그때 아들에게 돌려받은 4억으로 신발 장사도 그만두고 편하게 치료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 마음이 여유롭고 몸도 나아지고 조금씩 쾌차하고 있네요. 이제 여행도 다니고 노후도 편안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아들도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면서 세상 헤쳐나가겠지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